어머니! 태호가 달려가며 외쳤습니다. 그는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맥박을 확인했어요. 희미하게 뛰고 있었지만 매우 약했습니다. 형님들, 뭐 한 거예요? 왜 119도 안 불렀어요? 준호와 민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태호는 그 밤 이후 단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형들이 말한 치매 낙상. 그게 과연 진짜였을까? 그리고 그는 어머니 죽음 뒤에 숨은 끔찍한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빛 시니어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윤말수는 비가 그친 뒤 고요해진 강남 상가 옥상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죠. 50년 가까이 이 땅을 지키며 살아온 세월이 발밑에서 무겁게 느껴졌어요. 처음 이곳에 작은 가게 하나로 시작했던 때가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던 날들, 손님 하나하나 정성껏 대하며 신용을 쌓았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세 아들을 키우고 사업을 키웠던 그 긴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오전 11시 말수는 법무사 사무실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테이블 위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세 아들이 그녀 앞에 나란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첫째 준호, 둘째 민호, 막내 태호의 표정은 각기 달랐죠. 법무사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세 아드님께 각각 9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준호와 민호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어요. 두 사람은 서류를 꼼꼼히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면 태호는 어머니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괜찮다.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잘 살아야지. 서명이 끝나자 준호가 제일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오후에 약속이 있어서요. 먼저 가봐야겠습니다. 민호도 서둘러 서류를 가방에 챙기며 말했죠. 저도 회사 일이 있어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두 아들은 간단한 인사만 남기고 회의실 문을 나섰어요. 말수는 닫히는 문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태호만이 자리에 남아 어머니 곁을 지켰죠. 형들이 바쁜가 봐요. 제가 어머니 모셔다 드릴게요. 말수는 텅 비어버린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오랜 시간 모은 재산을 나눠준 날, 왠지 가슴 한구석이 시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이후 첫째와 둘째에게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손주 생일이 다가왔을 때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어요. 명절 차례를 지낼 때도 마찬가지였죠. 어느 날 저녁 말수는 텅 빈 식탁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국그릇을 들어 올릴 때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병원 검진 날짜를 달력에 표시하면서도 누구에게 부탁할지 고민이 됐죠. 반면 태호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반찬통을 확인하고 부족한 것을 메모했어요. 병원 진료 날엔 새벽같이 나와 어머니를 모셨죠. 태호야, 넌 회사 일 바쁠 텐데. 괜찮아요. 어머니 이런 거라도 제가 해야죠. 말수는 막내 아들의 등을 바라보며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똑같이 키운 자식들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슬펐어요. 그녀는 점점 깊은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재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고민이 커져갔죠.
태호는 말순의 병원 검진표를 손에 들고 진료실 앞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팔을 가볍게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어요.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가요. 태호가 어머니의 속도에 맞춰 걸음을 늦췄습니다. 말수는 아픈 다리를 부여잡으면서도 아들을 향해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다. 네가 있으니까 든든하구나.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호는 마트에 들렀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재료와 신선한 채소를 골랐어요. 계산을 마치고 어머니 집 현관문을 열자 고요한 정적이 흘렀죠.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태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반찬통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어요. 김치도 거의 바닥났고 우유는 유통기한이 지나 있었습니다. 태호는 빈칸을 하나씩 채우며 어머니의 끼니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거실 탁자 위에는 혼자 먹다 남긴 과일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베란다 화분에 흙은 바짝 말라 있었죠. 욕실 선반에는 혼자서 복용하시는 약들이 요일별로 정리돼 있었어요. 집안 곳곳에서 말순이 홀로 살아온 흔적들이 드러났습니다. 태호는 어머니가 낮잠을 주무시는 동안 집안을 정리했어요. 화분에 물을 주고 오래된 음식물을 버리고 마른 빨래를 개어 장롱에 넣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죠. 한편 강남 반대편 준호의 집 우편함에는 붉은 글씨로 쓰인 독촉장이 여러 통 꽂혀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 통보, 대출 상환 독촉, 심지어 아파트 관리비 미납 안내문까지 쌓여 있었어요. 준호는 우편함을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민호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어요. 사업 자금으로 받은 90억을 투자했던 곳에서 손실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의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왔죠. 그는 전화를 받지 않고 회피만 반복했어요. 두 형은 형편이 악화될수록 오히려 어머니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는 계산 때문이었을까요?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침묵은 계속됐습니다. 말수는 저녁 무렵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집안을 보며 태호가 다녀간 걸 알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가득 채워진 반찬들이 눈에 들어왔죠. 그녀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아픈 허리를 두드리며 말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똑같이 90억씩 나눠줬는데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평생 모은 재산을 누구에게 맡겨야 제대로 지켜질까? 고민은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전화기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은 건 태호 하나뿐이구나. 말수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동시에 단단한 결심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 진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았죠. 며칠 뒤 말수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부동산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아직 넘기지 않은 상가 건물과 토지 문서들이었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서류를 들여다보며 조용히 두 번째 결심을 굳혔습니다. 법무사 사무실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석 달 전 새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던 그 사무실이었어요. 접수 직원이 그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죠. 어르신, 오랜만이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선생님 좀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법무사는 말순을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그는 그녀의 지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일로 왔어요. 말수는 가방에서 부동산 서류 묶음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강남 상가 건물 2채와 용인 토지 문서였어요. 아직 자녀들에게 넘기지 않은 재산이었죠. 이것들을 막내 아들 태호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하나씩 펼치며 확인했어요. 대략 계산해도 60억 원이 넘는 가치였습니다. 어머님 신중하게 생각하신 건가요? 다른 두 아드님께는 말씀하셨습니까? 말순의 눈빛이 단호해졌어요.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내 재산이고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법무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며 증여 절차를 설명했어요. 말수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으며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복도 로비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호였어요. 그는 우연히 다른 용무로 이 건물에 왔다가 어머니를 발견한 것이었죠. 회의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대화 소리를 듣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막내에게 추가로 60억이나?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평등하게 나눠줬다던 재산이 이제 막내에게만 추가로 넘어간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건물 밖으로 나와 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 지금 어디야? 급한 일이 생겼어.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안 돼. 지금 당장 만나겠어. 1시간 뒤 준호와 민호는 강남역 근처 허름한 술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호가 오늘 본 장면을 설명하자 준호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뭐, 어머니가 태호한테만 추가로 준다고? 내가 똑똑히 봤어.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서명하는 거 말이야. 준호는 소주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민호도 따라서 술을 마셨죠.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우리한테 준 90억도 이미 다 날아갔는데 민호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담배에 불을 붙였어요. 태호, 그 자식. 어머니 주변을 계속 맴돌더니 결국 이런 수작을 부린 거야. 우리 몰래 어머니 마음을 돌려놓은 거지.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에서 불안과 분노를 읽었습니다. 술이 거듭될수록 대화는 점점 과격해졌어요. 이대로 두면 안 돼. 우리 목까지 다 가져갈 거야. 어떻게든 막아야 해. 어머니, 생각을 돌려놓든지. 준호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잠깐 그쪽을 쳐다봤어요. 당장 어머니 집에 가자. 똑똑히 따져 물어야겠어. 오늘 밤? 그래, 오늘. 내일이면 또 늦어. 두 사람은 술값을 계산하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그들의 열기는 식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두 형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똑같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죠.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자신들의 몫을 지켜야 한다는 어두운 결심이었습니다. 말순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현관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준호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에서 말순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죠. 말순은 현관문을 열고 두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이 늦은 시간에 찾아온 것이 석연치 않았어요. 너희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이니? 어머니, 들어가도 되죠? 준호가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현관을 넘어섰습니다. 민호도 뒤따라 안으로 들어왔어요. 말수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거실에 불을 켜자 어색한 정적이 흘렀어요. 두 아들은 소파에 앉지도 않고 서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들의 굳은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죠. 이 밤중에 무슨 일로 왔니?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법무사 사무실 가셨죠? 말순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래. 갔다 왔다. 태호한테만 추가로 재산을 넘기시려고요? 준호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말수는 거실 테이블을 힘겹게 짚으며 몸을 지탱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이 나눠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민호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눈빛에서 본 적 없는 분노를 읽었어요. 너희한테 이미 90억씩 줬잖니?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충분하다고요? 준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진 건 우리 잘못입니까? 태호만 챙기시는 게 공평합니까? 말수는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공평함을 따지려면 그동안 누가 날 챙겼는지부터 생각해봐라. 그게 뭡니까? 태호가 자주 왔다고 재산을 더 주시했다는 겁니까?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말수는 테이블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너희는 90억을 받고 나서 단 한 번도 내게 전화하지 않았어. 손주 생일에도 제사날에도. 그건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어요. 두 아들은 거실을 서성이며 날카로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말수는 그들의 감정이 통제력을 잃어가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 그 서류 아직 제출 안 하셨죠? 다시 생각하세요. 민호가 다그쳤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끝난 일이다. 내 결정이야. 안 됩니다! 준호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탁 소리에 말순이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뒤로 물러나려다 중심을 잃었죠.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니?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좁은 거실 안에 긴장감만 가득했습니다. 민호가 어머니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말순은 본능적으로 손을 내밀어 그를 밀쳐냈습니다. 그 순간 민호가 말순의 손목을 잡아챘죠.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하세요. 손 놔. 말순이 손을 빼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실랑이 끝에 그녀는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테이블 모서리에 손등이 부딪혔죠.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퍼졌어요. 바닥에 놓여있던 약 봉투가 엎질러졌습니다. 알약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말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두 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준호와 민호는 방 안을 서성이며 날 선 눈빛만 주고받았죠. 일어나세요, 어머니. 민호가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말수는 손등에 멍이 드는 부분을 감싸쥐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나가거라. 제발 나가줘. 말순의 목소리는 이제 간청에 가까웠어요. 두 아들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거실의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말수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결국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일은 어머니도 다시 생각해보세요. 두 사람은 천천히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문을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둑한 복도에 서서 서로를 바라봤죠. 말순의 집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거실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그날 밤 그 집 안에서 무슨 일이 더 벌어졌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CCTV는 밤 10시 30분 준호와 민호가 말순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또렷하게 담았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카메라는 그들이 현관문을 닫는 순간까지 기록했습니다. 거실 안에서 말수는 소파 팔걸이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어요. 손등의 멍은 점점 붓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들은 여전히 복도와 거실을 오가며 무언가를 속삭였죠.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그 서류 취소하실 수 있죠? 준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어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이미 결정한 일이야. 민호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말수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어요. 그녀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너희들, 제발.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한 걸음 다가섰어요. 민호도 반대편에서 좁혀왔습니다. 말수는 뒤로 물러나다 중심을 잃었죠. 그녀의 몸이 벽 쪽으로 쓰러졌습니다. 뒷머리가 거실벽 모서리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말수는 그대로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지는 않았어요. 말수는 바닥에 쓰러진 채 미약하게 신음했습니다.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죠. 두 형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몇 초 혹은 몇 분이 흘렀을까요? 말순의 움직임이 점점 약해졌어요. 준호가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창문 쪽으로 다가가 커튼을 닫았어요. 민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흩어진 약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떨렸죠. 형, 이거 어떡하지? 민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죠. 말수는 여전히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얕고 불규칙했어요.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갔어요. 두 형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구급차를 부르지도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입술만 깨물었죠. 벽시계가 자정을 알렸습니다. 말순의 움직임은 점점 더 미세해졌어요. 준호와 민호는 각자 거실 구석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려움과 당혹감, 그리고 어두운 침묵만이 그 공간을 채웠죠. 새벽 1시를 넘기고 있었어요.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말수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두 형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새벽 2시 현관 밖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와 민호는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봤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태호예요. 문 밖에서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야근을 마치고 어머니의 혈압약을 챙겨 들고 왔던 것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새벽에도 어머니를 챙기려 온 거였죠. 준호가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떨려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몇 번의 시도 끝에 문이 열렸습니다. 태호는 현관에 서 있는 두 형을 보고 잠시 당황했어요. 형님들, 왜 여기? 그의 시선이 거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태호의 얼굴에서 순간 피가 싹 빠져나갔어요. 어머니! 태호가 달려가며 외쳤습니다. 그는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맥박을 확인했어요. 희미하게 뛰고 있었지만 매우 약했습니다. 뭐 한 거예요? 왜 119도 안 불렀어요? 태호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준호와 민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강남구 논현동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태호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구급차는 어둠 속 도로를 요란한 사이렌과 함께 달렸습니다.
빨간 경광등이 주변 건물을 번갈아 비췄어요. 차 안에서 응급구조사가 말순의 상태를 확인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태호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매우 약했죠. 어머니, 괜찮아요. 곧 병원 도착해요.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꺼풀조차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혈압을 재었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운전사가 속도를 더 높였어요. 차체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태호는 어머니의 손을 더욱 꽉 잡았죠. 준호와 민호는 구급차 뒷좌석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2시 40분이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이 재빠르게 달려왔어요. 스트레처가 구급차에서 빠르게 내려졌습니다.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당직 의사가 물었습니다. 70대 여성, 의식 불명, 혈압 80에 50, 맥박 미약합니다. 응급구조사가 신속하게 보고했어요. 의사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말수는 곧바로 응급처치실로 옮겨졌어요. 의료진이 그녀를 둘러싸고 각종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유리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보호자분, 잠시 밖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간호사가 태호를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태호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응급처치실 안에서는 모니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말순의 심박수를 나타내는 선이 불안정하게 흔들렸습니다. 의사가 신속하게 지시를 내렸죠. CT 촬영 준비하세요. 뇌출혈 가능성 높습니다. 간호사들이 재빠르게 움직였어요. 말순은 CT실로 옮겨졌습니다.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의료진은 긴장된 표정으로 모니터를 지켜봤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광범위한 뇌출혈입니다. 수술을 시도해야겠습니다. 말수는 곧바로 수술실로 옮겨졌어요. 수술 준비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태호는 수술실 앞 복도에서 초조하게 서성였죠. 준호와 민호는 멀찍이 떨어진 대기실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민호의 다리가 계속 떨렸고 준호는 손톱을 물어뜯었죠. 수술은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 해가 떠올랐어요. 복도 창문으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집도이가 피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태호가 급히 다가갔죠. 선생님, 어머니는요? 의사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뇌출혈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수술 중에도 뇌압이 계속 상승했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고르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의식을 회복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자발 호흡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태호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의사가 그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죠.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할 것들이 있습니다. 몇 시간 후 담당 의료진이 가족들을 따로 불렀어요. 태호와 준호, 민호가 상담실에 모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의 뇌 손상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의사의 말에 상담실이 조용해졌어요. 연명 치료를 계속하더라도 의미 있는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참았어요.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죠. 지난달 병원 검진을 마치고 찍은 사진이었어요. 준호와 민호는
침착하고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말순의 모습이 보였어요. 각종 기계에 둘러싸인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작동했죠. 태호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의 따뜻했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복도 한쪽에서 준호가 벽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민호는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했죠. 병원의 차가운 복도에는 깊은 침묵만 흘렀습니다. 태호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빈소를 나와 말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그날 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거실 바닥에 약 봉투, 벽 모서리에 미세한 자국, 흩어진 가구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어머니는 평소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상태로 두실 리 없었죠. 태호는 벽 모서리를 자세히 살폈어요. 희미하게 묻어있는 얼룩이 보였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죠. 거실 곳곳을 꼼꼼히 촬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호는 건물 경비실을 찾아갔어요. 아저씨, CCTV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밤 것으로요. 경비원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건 개인정보라서요. 경찰 요청이 있어야.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태호의 간절한 눈빛에 경비원이 마음을 열었어요. 그는 태호를 모니터실로 안내했습니다. 화면에는 그날 밤 10시 30분경 준호와 민호가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급했습니다. 태호는 영상을 USB에 복사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는 바로 위층에 사는 이웃집 문을 두드렸어요. 70대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302호 윤말순 어머니 아들입니다. 아이고 얼마나 놀랐어요. 그날 밤 구급차 소리에 잠을 깼다니까요. 혹시 그 전에 무슨 소리 들으신 거 없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10시쯤인가. 아래에서 남자들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뭐라고 소리 지르는 것 같더라고요. 태호는 할머니의 증언을 메모했습니다.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죠. 병원 기록실에도 찾아갔어요. 담당 의사를 만나 어머니의 부상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 머리 부상이 단순 낙상으로 생긴 건가요? 의사는 차트를 펼쳐 보였어요. 후두부 타박상의 각도를 보면 단순히 넘어진 것 치고는 충격이 강합니다. 외부 충격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외부 충격이요? 뒤에서 밀리거나 벽에 부딪힌 경우를 말합니다. 태호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도 다시 찾았어요. 법무사는 태호를 보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소식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선생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 혹시 이상한 점 없으셨나요? 법무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날 다른 아드님 한 분이 로비에 계셨어요. 회의실 쪽을 계속 주시하시더라고요. 둘째 형이었군요. 태호는 그날의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들이 어머니의 추가 증여 사실을 알게 된 것, 그날 밤 찾아간 것, 그리고 어머니가 쓰러진 것.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태호는 오래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몇 달 전 형들과 나눴던 통화 내용이 녹음돼 있었어요. 당시 재산 문제로 언성이 높아졌던 대화였죠. 태호야, 넌 어머니한테 잘 보여서
더 받으려는 거지? 준호의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형,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그만해. 우리도 바보 아니야. 태호는 이 녹음 파일도 따로 정리했어요. 형들의 재산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모든 자료를 정리한 태호는 관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형사는 처음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어요. 형제간 다툼이야 흔한 일 아닙니까? CCTV와 이웃 증언, 병원 기록을 보세요. 분명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태호는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제출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일단 접수는 해두겠습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죠. 태호는 매주 경찰서를 찾았어요.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진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의 모습에 형사도 마음이 움직였죠. 몇 주가 흐른 뒤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준호와 민호를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어요. 두 형은 처음엔 태연하게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어머니와 대화만 나눴어요. 어머니가 넘어진 건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과 병원 기록, 이웃 증언이 쌓이면서 진술의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태호가 제출한 결정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조사했어요. 법무사 사무실 방문 기록, 증여 서류, 형들의 재정 상태까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준호와 민호는 거짓 진술의 모순을 더 이상 감추지 못했어요. 결국 두 사람은 그날 밤 어머니와 격하게 다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태호는 검찰청 복도 의자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긴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어머니를 위해,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웠습니다. 법원 302호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이 앞줄에 앉아 메모를 준비했어요. 태호는 왼쪽 앞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무릎 위에는 어머니와 찍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오른쪽 피고인석에 준호와 민호가 나란히 앉았어요.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습니다. 몇 달간의 재판 과정이 그들을 많이 지치게 만들었어요. 재판장 입장하십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단상에 올라 자리에 앉았어요. 그는 두꺼운 판결문을 펼쳐 들었습니다. 2025년 고압 제347호 존속폭행치사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어요. 방청석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 윤준호, 윤민호는 피해자인 친모 윤말순에게 재산 증여 문제로 항의하던 중 폭행을 가했고 피해자가 쓰러진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판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이어갔어요. CCTV 영상, 병원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들의 범행이 명백히 인정됩니다. 준호와 민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변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특히 피해자가 위급한 상황에서도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매우 중대한 과실입니다. 친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판사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실렸어요. 피고인 윤준호에게 징역 12년을, 피고인 윤민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법정 안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방청객 몇몇이 고개를 저었어요. 태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생명의 존엄과 효의 가치를 저버린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판결이 끝나자 법정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이 재빠르게 법정을 빠져나갔어요. 준호와 민호는 교도관에게 이끌려 퇴정했습니다. 태호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는 무릎 위의 사진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법정을 나서며 태호는 복도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날씨였죠. 며칠 후 태호는 말순의 집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방문한 그곳은 여전히 고요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의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작은 테이블 위에 태호는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놓았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그 옆에 세웠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태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그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단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죠. 창가 선반에는 말순이 생전에 돌보던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작은 선인장이었습니다. 태호는 물을 주며 잎을 살펴봤죠. 새로운 가시가 돋아나고 있었어요. 계속 잘 키울게요. 어머니가 아끼시던 것들 제가 지킬게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거실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태호는 어머니의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깔끔하게 개어진 옷들, 오래된 액세서리, 손때 묻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수첩 마지막 장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짧은 글이 적혀 있었죠. 태호야, 고맙다. 네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했단다. 태호는 그 글을 보고 잠시 멈췄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첩을 조심스럽게 닫고 가슴에 품었죠. 정리를 마친 후 태호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는 판결문 사본을 다시 한번 펼쳐 읽었어요. 긴 싸움이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태호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안도가 동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태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한 번 더 집안을 둘러봤죠. 영정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태호는 깊게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긴 복도를 걸어나가는 태호의 뒷모습은 의연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고추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진실을 지켜낸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태호는 뒤돌아보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히며 그의 모습이 사라졌죠. 말순의 집 거실에는 하얀 국화와 영정만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빛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어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